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9년 4월 14일 부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살인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누군가로부터 유괴가 된 거죠. 그리고 범인은 아이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건이 어느 정도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사건으로 특별 담화를 열어요. 직접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라진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낸다면 범인의 죄는 관대히 다루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유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7개월 전인 1978년 9월에도 유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가 2번이나 유괴를 당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어떻게 2번이나 일어난 걸까요? 이번 사건은 1978년과 1979년 부산에서 발생한 정효주 양 유괴 사건입니다. 보통의 유괴 수사와는 다르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 사건으로도 유명해져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에 있는 유명 사립학교입니다. 남성초등학교예요. 1978년 9월 15일 이날따라 학교 앞은 혼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에 비가 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산을 들고 아이들을 마중 나온 겁니다. 오후 12시가 막 지나자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몰려 나왔어요. 이 중엔 2학년인 효주와 민혜도 섞여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문 밖을 나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이들 걸음이 멈추는 겁니다. 교문 근처에 주차 중인 어느 승용차 때문이었어요. 이 차를 지나치려고 하자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 타고 있던 남성이 아이들을 불러 세워요. 자기 대신 차 트렁크 안에 열쇠를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부탁대로 트렁크에서 열쇠 하나를 찾았고 앞좌석에 있는 남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러자 이 남성은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요. 곧 비가 올 테니 고마움의 표시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효주와 민혜는 낯선 이 남성의 말대로 같이 차에 탔죠.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요. 저녁이에요. 민혜는 집에서 동생과 함께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민혜의 엄마는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혜네 가족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민혜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효주의 엄마였습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효주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가 학교 주변을 돌면서 딸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효주와 같은 반인 아이들의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중 한 아이가 그런 거죠. 효주가 민혜랑 함께 가는 것을 봤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민혜의 집에 전화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는 민혜에게 집에 가던 중 효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던 민혜는 교문 앞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자기와 효주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에 같이 탔고 자기는 집이 가까워서 먼저 내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혜가 먼저 내리고 차에는 효주만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효주의 엄마는 충격으로 실신합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효주의 실종이 분명 금품을 노린 유괴 사건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유괴 사건은 금품을 목적으로 벌어지지만 특히 이 사건은 그 목적이 더 뚜렷해 보였거든요. 사라진 아이의 부모가 부산에서 큰 수산업체를 운영 중이라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효주 양을 목표로 벌인 계획 범죄는 또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날 차에 같이 탄 친구의 집이 효주네 집보다 더 멀었다면 아마 사라진 아이는 효주가 아니라 민혜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경찰의 예상대로 정효주 양을 데려간 범인은 가족에게 총 20차례의 전화를 걸어 현금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효주의 집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거예요.
딸이 직접 쓴 편지와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아마 아이의 생사를 알려주고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성인 납치에 비해서 수사가 훨씬 어려운데요.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을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반응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라지면은. 범인이 먼저 가족에게 접촉하지 않으면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범인을 최대한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경찰은 비밀 수사까지 해야 됐습니다. 목격자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괴된 아이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사건인 거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효주 유괴 사건은 예식장 건물에 남는 공간을 빌려요. 여기에 수사본부를 차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비밀 수사를 유지했습니다. 범인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 범인이 정하는 장소에 부모가 나오고 돈과 아이를 바꾸는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이 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연락으로 몇 번의 약속이 잡혔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범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서는 없고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장기화되기 시작했죠. 사건 발생 시기가 1978년인 걸 감안하면은 기술적이나 환경적으로 단서를 찾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민 끝에 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일이었어요. 최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효주 양 유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면 수사가 사용된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 최면 수사를 받은 첫 사례자는 사건 당일 효주와 같이 범인의 차를 탔던 친구 민혜였습니다. 민혜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범인의 차 번호 4자리 중 2개를 기억해냈어요. 8과 2였습니다. 이게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던 거죠. 정효주가 유괴된 지 33일째 되던 1979년 10월 18일 밤 10시 20분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은 40살의 매석환이라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매석환은 이미 한 번의 유괴 전과가 있던 구범의 범법자예요. 죄를 9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정효주는 범인이 체포된 곳과 10분 거리에 있는 신촌의 만화방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해 아동인 정효주가 매석환을 체포하는 경찰에게 착한 우리 아저씨를 왜 잡아가냐며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정효주 유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매석환이 간암에 걸린 형을 부양해야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자기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불법 택시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차를 몰던 중에 부산 남성초등학교에 부잣집 아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말에 솔깃해진 매석환은 손님을 목격지에 내려준 후 바로 남성초등학교를 향합니다. 시간은 마침 오후 12시 30분이었어요. 막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로 정효주가 눈에 띄었던 거죠. 매석환은 정효주와 친구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아이들을 차에 태웠고 효주가 혼자 남게 되자 사실 자기는 아빠 친구인데 아빠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효주는 그대로 범인의 말을 다 믿었고요. 범인의 차입니다, 이게. 번호판을 보면 최면 수사에서 민혜가 말했던 숫자 8과 2가 있죠. 이걸로 차를 수배했던 거고 범인 특정까지 가능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매석환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며 효주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시에 아이에게 새 옷을 4벌이나 사줬고 과자나 불고기도 사 먹여요. 설악산과 유원지도 데려가고요. 아이를 굉장히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효주는 자신에게 친절해 보이는 이 범인이 정말 아빠의 친구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거죠. 매석환이 자기를 유괴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게 엄마와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매석하는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효주 유괴 사건이 끝났다고만 생각했죠. 사건 이후 가족은 매일 효주의 등하굣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전화번호도 3번이나 바꿨고 아이가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옷만, 눈에 띄지 않고 예쁘지도 않은 옷만 일부러 골라 입혔어요. 이름도 주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보호에 굉장히 신경 쓴 거죠. 그렇게 7개월이 지납니다. 점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갔고 부모도 일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아이를 계속 학교에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1979년 4월 14일은 사건 이후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날 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효주는 또 유괴됐어요. 목격자 말에 따르면 검은 안경을 쓴 30대 남성이 울면서 반항하는 아이를 차 트렁크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괴 사건의 기억이 아직 크게 남아있던 상태라 가족에게 이번 유괴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3일째 되는 날인 4월 16일 효주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유괴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저씨랑 함께 있어요. 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엄마, 아빠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말이었고 가족은 더 길게 통화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범인이 아이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뒀다가 전화에다 그 테이프 소리를 들려줬던 거예요. 두 번째 유괴범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을 줄 때까지 아이 신체를 하나씩 절단해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미 한번 사건을 겪은 아이가 다시 유괴됐다는 사실에 이제는 언론 통제도 되지 않았어요. 유괴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첫 번째는 철저히 비밀리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언론이 같은 아이가 또 유괴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신문이. 경쟁하듯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하는 수 없이 공개 사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부산에서만 60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됐어요. 효주의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만 살려 보내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거고 범인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첫 사건의 범인이었던 매석한도요, 이번 범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의 심정 잘 안다. 심장이 조여오고 불안할 거다. 효주를 풀어주고 자수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건 5일째 되는 날인 1979년 4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효주 유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를 열었고 효주의 무사 귀환을 바랬어요. 그리고 특별 담화가 있던 4월 18일 밤 사라졌던 정효주 양은 예상 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던 트럭기사 김 씨는 자기가 피곤이 너무 쌓여서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한밤중에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웬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던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놀란 김 씨는 차를 세웠죠. 그러자 잘못 본 줄 알았던 아이의 형체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사라진 정효주가 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거죠. 범인은 학교 가던 정효주를 유괴했었고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지만 사건이 전국에 공개된 거죠. 예상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하는 거예요. 범인도 이 방송을 봤겠죠. 여기서 심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다가 결국 아이를 고속도로에 내려준 뒤 도망쳤던 거예요. 이렇게 정효주 양은 두 번의 유괴를 겪었지만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7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유괴를 겪었죠. 정신적인 충격이 꽤 컸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유괴 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정효주가 발견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1980년 12월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이 사람이에요. 25살인 이원석이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요. 탈영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업을 당연히 구할 수 없죠. 신분 때문에. 돈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했던 일이 가끔씩 트럭기사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수입은 좋지 못했을 거고요.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범행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와 돈을 바꾸는 유괴를 계획했던 겁니다. 범인은 이 유괴 사건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정효주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어요.
왜 하필 이미 유괴당한 적이 있는 아이를 또 노렸던 걸까요? 이건 범인에게도 꽤 부담되는 이유였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신문기사는 정효주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1978년 신문기사예요. 제목부터 재벌 외동딸 유괴 33일 만에 구출이라고 써있죠. 헤드라인이. 이걸 본 이원석이 정효주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게 된 겁니다. 이 신문 때문에. 사건은 비공개로 처리가 됐지만 정효주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가자 모든 언론사가 아이의 무사귀환을 축하한다는 이유로 이 기사를 써냈던 거예요. 이원석은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정효주가 부산 수산업체 대표의 귀한 막내딸이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몸값을 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이를 노린 겁니다. 이때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각종 관련 신문 기사를 모아요. 그래서 정효주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고 첫 사건의 범인인 매석환은 왜 실패했는가, 이 원인과 이유까지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자기의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매우 철저한 범행을 계획한 거죠. 그리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효주가 혼자 등교하던 그날 오랫동안 계획해오던 그 범행을 실행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계획에는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석환의 범행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저질렀을 때는 사건이 전국에 알려져 버린 겁니다. 대통령까지 언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런 변수에 큰 부담을 느낀 이원석이 결국 정효주를 고속도로에 내려둔 채 도망갔고 1년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됐던 겁니다. 이원석은 완전 범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잡히는데요. 정효주 가족에게 보낸 협박 편지에 여기 보이시죠? 왼손 중지 지문이 묻어 있던 겁니다. 대통령은 특별 담화에서 범인에게 아이를 살려보내주면 처벌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막상 이원석이 체포된 당시 1980년 12월엔 대통령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선처 없이 법률대로 처벌됐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영 씨가 생전에 아버지가 한 약속인 최대한의 선처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낸 거예요. 피해자 가족도 아닌데 이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원석은 20년형으로 감형됐죠. 그리고 1999년에 출소합니다. 이원석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으로 형을 낮춰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경재단에 150만 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어린아이를 속여서 인질로 잡고 금품이나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범죄를 유괴라고 부릅니다. 납치는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유괴는 말로 속여낸다, 유인해낸다, 이런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납치고 미성년자는 유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범인 입장에서 성인을 속여 유인해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상대로 유괴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10세 미만의 영유아들이에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보니까 형이 강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괴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요. 대부분은 가족에게 돌아와도 신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정효주는 2번이나 유괴를 겪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모두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이름을 바꿔 살아야 했어요. 그 뒤로는 성인이 되자 결혼해서 다행히 아이도 낳고 정상적으로 사는가 싶었는데 미국으로 갑니다. 현재도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워낙 이 사건이 잘 알려져 있는 데다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걱정 내지는 눈초리가 좀 있을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가끔씩 좀 근황을 취재하려는 기자나 방송사에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사자가 지금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언급을 꺼린다고 합니다. 유괴 사건은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이나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굉장히 질 나쁜 범죄 중 하나예요. 범죄학에서는 유괴 사건에 대해 성공한 유괴범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괴 사건의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요. 99%를 기록하거든요. 정효주 유괴 사건의 범인도 그래서 둘 다 검거됐던 거고요.
저지르는 순간 유괴범은 반드시 잡힙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2번이나 사건을 겪은 정효주 양 유괴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여러모로 이례적인 사건이죠. 같은 아이가 2번이나 유괴를 당했고 최면 수사 기법도 최초로 도입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시작에서 특이한 수사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었는데요. 최면 수사 외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주 명리학을 수사에 도입했던 거예요. 태어난 해와 월, 일, 시간을 조합해서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살펴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효주의 사주를 보여주면서 지금 살아있을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지를 무속인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의 사주를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효주가 지금 살아있고 33일째가 되는 날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 사람입니다. 김중산 도사예요. 사건 수사를 진행한 동안 경찰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실제로도 정효주는 정확히 33일 만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 당시 정효주 유괴 사건의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됐던 데다가 만약 경찰이 무속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은 경찰 조직의 체면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숨겼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15년에 영화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김윤석, 유해진 주연의 극비 수사라고 하는데 김윤석이 형사고요. 유해진이 이 김중산 도사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이 아래 공기룡 형사와 김중산 도사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해요. 배역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실화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논란이 있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효주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 문제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했어요.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창작물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느 정도는 흥행했어요. 관객 수 280만을 넘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고 각색된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유괴된 내용이지만 그 주요 스토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좀 중간중간에 좀 재미있는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영화 극비 수사예요.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괴 사건의 범인인 매석환이 전과 9범이었고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한 번의 유괴 전과가 있다고 말했었죠. 첫 유괴는 1960년이었습니다. 왼쪽 위에 키 큰 사람이에요. 청와대 경무관이었던 곽영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인 곽승준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한 뒤에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둔 적이 있어요. 이때 곽영주는 4.19 혁명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구치소에 있는 아빠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곽승준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협박했지만 9일 만에 체포됐어요. 곽승준은 다행히 무사히 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아이의 행동이 또 이상했습니다. 큰 사건을 겪었는데도 굉장히 태연한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심지어 웃기도 했다는 거죠. 유괴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가 이런가 물어봤더니 곽승준은 매석환이 범인이죠. 자기를 때리거나 울린 적은 없고요. 동생처럼 잘 대해줘서 오히려 정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효주 사건 때와 아이 반응이 비슷하죠. 그래서인지 유괴가 중범죄이긴 하지만요. 매석환은 이 곽승준 유괴 사건에서 굉장히 가벼운 징역인 1년형만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예요.